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외국인 한국 주식을 무섭게 판다. 지난 20일간 거래가 있었던 20일간 5조입니다. 5조. 왜 이렇게 팔고 있는 걸까요? 우리 주식을. 최근에 주식시장 그래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 그리고 한국 저성장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워낙 동시에 팔아치우고 있다. 일본은 13조, 대만은 10조를 순매수했습니다. 산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고 우리는 팔고 있다. 이래서 주식시장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 실려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김기현 첩보, 청와대에 제보한 사람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이다. 새롭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단순히 제보자로만 나오고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어제 저녁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으로 확인됐다. 2017년 송철호 현 시장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그 행정관에게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청부 제보, 선거 개입 아니냐 뭐 이런 논란 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최근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새롭게 어제 저녁에 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검찰 6시간 청와대 압수수색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당에서는 지금 검찰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검찰 그냥 안 둔다. 뭐 이런 발언까지 좀 나왔습니다. 어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입니다. 앞선 기사, 일면 기사 본 거는요. 하명 수사 의혹이고요. 약간 좀 다른 내용입니다. 요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충돌했다. 청와대 김태우 진술만 의존해 유감이다. 어제 이런 입장도 좀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북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북한 어제 저녁입니다. 이것도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이 무력을 쓰면 신속한 상응 행동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남겼습니다. 총참모장의 담화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틀 전이죠. 무력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요. 김정은 위원장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 그리고 이달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합니다. 원래 이 노동당 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1년에 보통 한 번 열리거든요. 근데 이미 한 번 열렸는데 또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박상혁 변호사, 그리고 조대원 전 지역경제진흥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캠핑장에서 만난 사이. 지금 이 문제의 제보자에 대해서 청와대 측 설명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좀 있고요. 황교안 월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난타전, 그리고 부글부글 뭔가 끓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세기의 재산 분할, 뭔가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분위기인데 재산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또 백마 타고 백두산으로 간 김정은 위원장 얘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뭐 청와대 압수수색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보셨는데 사실 저녁에 그거보다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지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하명수사 의혹 관련 제보자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보겠습니다. 김기현 첩보, 그러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어떤 뭐 비위,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첩보죠. 이 김기현 첩보 제보자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상황이 그럼 묘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 제보가 과연 누가 했는가? 청와대 설명은 공직자다. 뭐 이런 정도 얘기에 끝나고 누구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확인이 되면서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현 울산시장의 측근으로요. 자, 김기현 전 시장 때 교통국장을 지낸 송병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께 이제 그만두고 약간 공백기가 있고 다른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송철호 캠프에서 당선을 도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시장이 임명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비리 청행정관에게 SNS로 제보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 거쳐 경찰로 이첩. 이걸 어제 청와대에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선거 개입 하명수사 논란이 거세질 듯하다.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좀 상황이 점점 더 논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제보한 송병기 전 부시장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소개가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김기현 울산시장 때 이제 공직에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뭐 밀려났다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이제 공직을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송 부시장 청와대 제보 이후 송철호 선거 캠프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대목에서 여기 보시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해명 불구 제보자 밝혀져 사태가 새국면으로 접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고요. 검찰이 가져간 수사관 휴대전화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가 자체 조사한 결과가 여기 좀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SNS를 통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관 지금 이 행정관은 청와대를 떠나서 다른 곳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 제보를 했고 이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사실관계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반부패 비서관으로 갔고 경찰로 갔고 이런 상황이 어제 청와대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첫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른바 이 제보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돼서 경찰까지 갔는지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인 거였어요. 그런데요. 어제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자로 알려진 이후에 몇몇 방송,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청와대선 제보받았다. 그런데요. 송병기 부시장은 정부가 요구해서 알려줬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시작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보를 스스로 해서 온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그거를 요청해서 뭔가 내용을 정리해서 건너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첩보 입수 경위 놓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와 연말쯤에 연락이 왔다. 제보자와 우연히 캠핑장에서 만났다. 이게 청와대 측 설명이거든요. 어떻게 알게 된 건가. 그 내용을 정리했다는 민정실의 행정관과 이 송병기 부시장이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냐. 이 내용에 대해서 캠핑장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지금 청와대 대변인 설명이 있었는데 뭔가 좀 약간 결이 다르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아랫부분 좀 봐보시죠. 여기 보면 이게 어제 이제 청와대 측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나온 내용을 정리한 건데 요 아랫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행정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되기 전부터 요 이쪽입니다.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온 사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요, 요 송병기 부시장 요 발언들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다. 자, 그럼 이게 제보가 아니라 요구해서 알려줬다는 게 되잖아요, 지금.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2017년 하반기나 연말쯤에 청와대 행정관이 아닌 지역에 있는 여론을 수집하는 쪽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아닌 지역에 있는 여론을 수집하는 쪽. 뭔가 정부 쪽이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달라요, 설명이요. 지금 이 상황까지 연속해서 좀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유영건 전 대표님. 예. 설명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 만난 사이 SNS로 제보했다. 이게 좀 청와대 설명인데 송병기 부시장은 정부 쪽에서 먼저 요구해서 정해서 알려준 거다. 이거 다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사건은 울산시장 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그 당시 울산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게 계기가 됐잖아요. 그 결과론적으로 그 대통령하고 가까운 송초로 예. 당시 뭐 그 제야 인사지만 대통령 예. 가까운 사람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지금 개입됐느냐 이게 계속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만 할 예. 때만 해도 예. 그 청와대 문건은 누가 작성했느냐, 누가 전달했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설명한 건 잘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당장 대변인이 발표하자마자 예. 몇 시간 안 지나서입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전직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예. 울산시장 송초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경제부시장이고 예. 이거를 고민정 대변인이 알면서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어제 브리핑할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 브리핑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럼 누구나 예. 모르는 사람이 제보를 받았다면은 예. 청와대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같이 활동하던 지금 경제부시장 하던 사람이 예. 정부에서 정보 보고를 해달라고 예. 했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청와대 행정관이 예. 일부 편집하고 요약 정리했다. 예. 일부 편집하고 어떻게 요약하고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것도 예. 더 좀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청와대 양식으로 예. 해서 뭐 법조문이 붙어 있고 하면은 예.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경찰청에서는 하명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제 청와대 설명은 예. 굉장히 저는 많이 부족하다. 오늘 당장이라도 예. 나머지 알고 있는 거 빨리 털어놔야지. 예. 조금씩 자꾸 흘려서 확인되다 보면은 예. 이게 일파만파 자꾸 더 커진다. 빨리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시환 교수님. 네. 사실 어제 청와대가 이제 제보자가 누군지 파악을 했겠죠. 그러나 그걸 이제 알리지 않은 겁니다. 익명으로 그냥 제보자 정도고 뭐 공무원이고 뭐 청와대 출신 아니고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지금 보이잖아요. 오늘도 이제 많은 신문들이 다 확인되면서 거의 모든 신문이 그 내용을 일면에 싣고 있거든요. 누구라고 제보자가. 자, 그만큼 민감한 사항, 청와대가 파악했으나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항. 오히려 더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지금으로서 보니까 좀 더 논란을 증폭시키는 셈이 돼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일반적으로 예. 제보자의 성명이 예. 공개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예. 익명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예, 관례죠.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 어저께 저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뭐 굳이 그걸 밝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그 제보자가 그 2017년 10월 예. 그러니까 즉 청와대로 이 내용이 예. 전달됐을 당시에 예. 이 캠프에 참가한 시기하고 이게 겹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송철호 캠프에 참가했던 2017년 예. 10월과 청와대의 소위 말하면은 김기현 시장 측근들의 비리를 갖다가 제보한 시점이 겹친다라고 하는 건 예. 일종의 선거 캠프에 들어갈 때 선물을 가지고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라고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일단 의심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런 거네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예.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인물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다음 바로 몇 시간 뒤에 공개될 인물을 예. 좀 그런 점에서는 어저께 이 브리핑이 예. 조금 석연치 않은 국면이 있다. 예. 좀 차라리 예. 그 부분을 먼저 공개했으면 아. 청와대에서 먼저 공개하는 거하고 아. 언론에 의해서 뒤늦게 공개되는 그렇죠. 거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어. 좀 그런 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도 그렇고 또 성명의 그 이름을 갖다가 예. 늦게 밝혀진 부분도 그렇고 예. 청와대가 끌려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오늘 청와대가 뭔가 또 설명을 또 요구받게 그렇죠. 추가적인 됩니다. 설명이 지금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꾸 해명에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 지금 그 제보자가 누구인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제보인가 아니면 정부 측에서 요구해서 알려준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또 남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어제 낮까지만 해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이 기사가 사실 더 큰 기사로 더 인식이 됐거든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서 제보자가 나오면서 이게 더 먼저 커져버렸는데 압수수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검찰 청와대의 경고 다음 날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있을 때 집행했다. 이런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어제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뭐 피의사실 공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분명히 하지 못하라고 돼 있다. 뭐 강력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에 대한 경고라고 다 해석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예요. 6시간 동안 진행.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12월에 있었고요. 올해 또 3월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세 번째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서울 동부지검 9명 압수수색하러 왔다. 오전 한 10시 30분 정도 됩니다. 청와대 서편 시화문통에 진입했고요. 여민 2관 인근 건물에서 자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 이 청와대는 특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뭘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런 거 주세요. 그러면 청와대 직원들이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건네주는 형식의 이런 압수수색이 되죠. 그리고 유재수 감찰 중단 누가 지시했는지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 파악에 나선 것이다. 신문 핵심 영향력 자공 정황 포착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덧붙여 있네요. 아무튼 압수수색이 어제 6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다른 모습은 뭐가 있냐면요. 검찰과 경찰이 휴대전화를 놓고 충돌하는 모습도 비추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숨진 수사관의 아이폰 쟁탈전이다. 이번엔 경찰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경찰이 확보한 이 전화기를 압수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검찰이 가져간 그 전화기를 압수수색하면서 신청한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은 경찰이 하면 검찰 거쳐서 법원으로 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요. 검찰이 숨진 수사관 폰 압수하자 경찰 사망한 이유 밝혀내겠다. 이런 이유로 검찰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이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놓고도 치고받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폰이요. 이게 지금 비밀번호를 확보 못해서 뭐 보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이거. 그 비밀번호 입력 한 10번 잘못하면 이게 휴대전화 내용이 다 삭제된 걸 그럴 수 있어서 지금 섣불리 건들지도 못하고 있다네요. 이게 뭡니까 상황이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압수수색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수사 관련해서 여당 쪽에서 비판 지금 거세고 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거대한 촛불에 부딪혀서 몸을 낮췄던 검찰이 다시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 불온한 정치개혁과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정치 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당의 반발 좀 굉장히 좀 강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박상혁 변호사. 지금 전 검찰과 경찰 사이에 휴대전화 언론 압수수색 공방이에요, 지금. 자,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 통해서 경찰이 확보한 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이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확보하겠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은 검찰을 가서 검찰이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압수수색이 그럼 실현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경찰에서 확인하고 예. 싶은 것은 예. 사망 경위에 관련된 예. 것입니다. 조금 검찰에서 확인하려는 것과 그렇죠. 목적이 경찰에서 다릅니다. 확인하겠다는 게 목적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금 안타깝게 예.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하신 예, 분이 검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서 현재 예. 동부지검에 검찰 수사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혹시나 뭐 또 다른 또 유서 내용 언론에 보도된 유서 내용을 예. 보면 상당히 검찰 내부에서 또 심적 압박을 받았지 않냐라는 추측도 있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 여권 중심으로 사실은 뭐 강압 수사, 별건 수사 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내용들 알려진 바로는 예. 뭐 검찰 예. 총장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 하다 예. 보면 사망 경위에 대해서 경찰은 좀 확인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핸드폰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경찰의 지금 목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겠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당연히 법적인 절차는 예.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신청이 돼야 되는데 현재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예. 경찰하고 굉장히 지금 예민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자기들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가져간 것을 영장을 또 발부해서 돌려줄 가능성은 좀 이게 없는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성은 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검찰은 그런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경찰 측에서는 이게 이 정확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분명히 밝혀야 되고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예.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수사 주체는 분명히 경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찰로서는 수사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수사의 명분도 가져간다. 아마 이런 포석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게 관철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사실은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이건 좀 어렵다고 다들 판단하시는 건데 이런 모습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이 갑자기 예. 경찰에서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예. 압수수색 영장으로 경찰서에 있는 것을 그렇습니다. 가져갔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예. 나와요, 지금. 경찰에서 일단 수사를 하고 예. 그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받아서 갔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텐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경찰서의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가져간 자체도 조금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예. 발생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 지금 어떤 최근 들어서 뭐 감찰 무마 의혹, 그다음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검찰의 극한 대립도 있지만요. 검찰과 경찰 사이도 아주 묘하게 대립되는 모습이 같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조대원 전 원장님. 예. 앞서서 영상으로 좀 확인해 봤는데 여당의 비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좀 뭐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서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굉장히 거칠게 정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이런 비판 논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좀 돌려보면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입니다. 그때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좀 지도했고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의 여당에서는 청와대는 국민의 공간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압수수색 응해야 된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좀 입장이 달라졌다. 이런 지적도 오늘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 집에서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예. 제가 뭐 당당한데 집사람이 오해를 하면 예. 차분하게 얘기하는 내용 듣고 할 얘기 다 하면 됩니다. 예. 특히 애가 지켜보고 있으면 예. 더더욱다나 이제 옆에서 심판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제 얘기를 다 듣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 뭔가 이거 진짜로 숨겨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걸 자꾸 집사람이 전곡을 찌르면 이제 예. 말이 거칠어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또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말이 거친 말이 나오고 또 이 정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했다고 이 사건을 사사건건 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지고 예. 해석해주고 또 설명해주겠습니까? 예,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 청와대에서는. 그래서 정부가 이 검찰은 현재 이 증거를 가지고 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예. 이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뭔가 큰 문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걸 숨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이제 더 말이 거칠어지면서 정치로 몰아가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조대원 전 원장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아직은 지금 수사 중에서 모릅니다. 그냥 의혹만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예. 보기 시작한 게 뭐냐면 예. 아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말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예. 이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같으면 정말로 예.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고 신뢰가 가야 되는데 예. 청와대 대변인 그 브리핑이 청와대의 예. 주장이 예. 현재 그 유튜브 방송보다 못할 정도로 국민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뭔가 심각하다. 이거는 선거에 예. 관여를 했고 예. 이건 결국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대원 원장께서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신다. 뭐 예.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아직은 의혹 상태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감안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내홍입니다. 한마디로 내홍이요.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안 하기로 황교안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회의가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반발이 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당 말기 증세다. 황해 월권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후폭풍. 아직 교체된 건 아니죠. 이제 교체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한국당 비주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세연 의원 당직 일괄 사퇴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5명의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고 그중에 김세연이 포함이 됐거든요. 사실 김세연은 뭔가 당의 쇄신, 뭐 불출마 이런 거 요구한 사항이었었는데 그런데 7명에 대해서 인선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유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진석 의원, 황 대표에게 고함치며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자 황교안 리더십 새 도전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기준 의원 원내대표 출마 선언했고요. 뭐 심재철 의원도 오늘 출사표 낼 듯하다. 그리고 뭐 강석구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지금 한국당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비판까지 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개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절대 황정. 그러니까 여기서 황교안 대표의 그 성 한자 황을 써서 절대 황정이다. 그다음에 황제 리더십이다. 뭐 이렇게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내에서 황 대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강한 리더 강박에 무리수를 뒀다. 이런 발언도 또 소개가 되고 있고요. 김세연 의원 당이 말기 증세 심각한 우려된다. 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지금 한국당 상황을 주제로 아침에 매일경제 시그니처 코너인 빈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패널 네 분께서요. 요 기사 지금 보이시죠? 요 기사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 기사에 들어갈 표현을 추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기사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자유한국당 승리를 위한 그 어떠한 소명과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원내대표의 연임이 됐든 다음 경선이 됐든 의총에 권한이 있습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독단적인 거고 그다음에 뭔가 이 월권을 한 거죠. 원내대표의 임면 문제를 최고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원내대표의 임면은 오로지 의원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 어저께 모습은 누가 봐도 해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건 맞지가 않죠. 저는 뭐 친황하라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인사 이 분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 면밀하게 보세요. 그게 친황 인사인가? 네,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비판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또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시그니처 코너 빈칸 채우기인데요. 제가 문제를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널 네 분께서 요걸 보시더니
약간 갸우뚱, 뭔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 중에 힌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경원 내치려다 어떻게 된 황교안 대표. 이런 설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의원들 뭐 배신행위다 이런 반발이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 또 작은 점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연임 의지 거둬 일단락 됐지만 친정체제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죠. 그래서 무슨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무슨 논란이 또 있다는 거죠. 원내대표 선거 친한궤 견제 가능성, 그리고 이런 가운데 삼선 김영우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어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쓰신 분은 앞에다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뭔지가 어려운가요? 고민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내치려다 어떻게 된 황교안, 요 뭐뭐뭐 황교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원들 배신행위 반발, 그리고요 지금 상황을 친정체제 구축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무슨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 쓰신 분은요 판례를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요 가장 먼저 쓰신 분이 지금 조대원 전 원장인데 답을 시간 더 줄인 황교안, 그리고 밑에 부분은요 친정체제 구축 소통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통 논란 보니까 글자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두 글자인데 좀 길어 보이기도 한데 아무튼 소통이라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쓰였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빈칸부터 설명해 주세요. 일단 황교안 대표가 예. 결국은 황교안 대표한테 가장 당면한 큰 과제가 총선 승리인데 예. 총선 승리하려면 이제 인적 쇄신하고 개혁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한 게 별로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단식하시면서 보니까 내 시간이 다 돼 가는구나. 자기가 이제 이 정권을 잡고 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시기가 이 공천권 갖고 있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과 장악력을 발휘할 시간을 말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당에다 이미 이제 국민들 앞에 얘기하기를 50% 물갈이 이상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뭔가 이제 카리스마를 갖고 해야 되는데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이미 이제 반발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사람들로 구축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니 이제 의원들은 이제 오가기를 이제 지켜보겠다. 지금은 좀 나경원 대표도 결국 내려놓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내 시간 내 걸음을 여기서 멈춘다고 얘기했지만 지켜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당이 앞으로 그 지지율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걸 지켜보고 그 결과를 빨리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를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황 대표가 좀 온건하게 느슨하게 갔으면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본인의 어떤 리더십 발휘 기간이 좀 길 수도 있었는데 짧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강력한 이제 마지막 불꽃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돌파해가지고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뭐 그거를 이제 당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친정체제 구축하다 소통 논란 났다는 거는 어쨌든 법을 이제 당규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쪽에서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불법을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의원들과 또 황 대표 측 간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물밑에서 얘기를 하고 정치란 게 결국은 앞에서 보여지는 면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하는 모습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면은 듭니다. 시간 더 줄인 황교안, 그리고 소통 논란, 이렇게 정답을 추정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정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박상욱 변호사 답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면은 내쳐진 황교안,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독선 논란. 어떻게 보면은 조대원 전 원장과 전체적인 취지는 비슷한데 표현만 좀 다를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하게 좀 읽힙니다. 설명해 주세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그 호감도가 낮은 분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리더십 상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패스트트랙 때 앞장섰던 분에 대해서 공천 가산점을 좀 주겠다. 논란이 됐었죠. 그런 분전도 있었고, 또 가장 또 최근에는 미국에 가서 내년 선거 때문에 북미회담 하지 말라. 그래서 굉장히 또 공분을 사기도 했고. 그건 미국에 가서가 아니라 지난 7월에 아마 미리 한 걸로 알려져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또 최근에는 지금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법까지도 지금 맡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유한국당에 논란이 대해서는 됐습니다. 굉장히 비판을 높이는데 우리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신 게 예. 나경원 대표거든요. 예. 그래서 나경원 대표를 통해서 이번에 그걸 내치면서 예. 굉장히 그 지금 희생양으로 삼고자 했던 그리고 스스로 자기 어떤 부족한 리더십 예. 뭐 황교안 대표가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황세모다. 아주 좀 모호하다 이런 모호하다 뜻이죠.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번 경우를 통해서 자기 어떤 리더십을 세우려고 나경원 대표를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고자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이게 그 원내대표 경선은 당 대표가 그냥 공고만 하는 거지 예.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의원들이 지금 예. 배신행위다 일제히 예. 반발하고 있고 하고 있어서 이제는 자기가 누군가를 나경원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다가 본인 스스로가 조금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고 이렇게 지금 내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표현을 해서 황교안 대표의 지금 상황들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신황 체제나 소통 의지의 부족이나 예. 이 독선의 논란도 결국은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여러 가지로 뭐 민주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 아니라 그리고 또 정치에 적합한 예.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치려다 내쳐진 황교안 그리고 아랫부분은 신정체제 구축 독선 논란 이렇게 보셨네요. 자, 이번에는 박정환 교수님께서는 자중질환, 그러니까 자중질환 황교안 그리고 사당화 논란 이렇게 정답을 추정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소위 한국당 내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소위 친박계와 비박계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당에 어떻게 보면 당이 깨지지 않는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원내대표로서 수행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단식 이전의 한국당의 상황을 보면은 쇄신 요구가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통합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식 국면을 지나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국면을 지나면서 황교안의 선택이 뭐냐. 처음으로 단식하고 만난 사람이 태극기 세력입니다. 극우 보수 세력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당내에서는 사실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그런 어떤 친정체제 구축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경원을 내치게 되면 당의 균형점이 무너지게 된다. 즉 그동안에 당 내에 갈등돼 있던 개파 갈등, 쇄신 요구, 통합 요구 이런 부분들이 경계선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갈 텐데 황교안 대표가 그걸 알면서도 나경원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선을 치운다라고 하는 것은 당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즉 공천 주기 전에 당을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당화로 확실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이슈를 갖다가 지금 당내에서 제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 자중질환을 예상을 했지만 소민이 선택을 했고 그래서 사당화로 가는 논란이 벌어졌다. 지금 이런 설명이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코너 멀린 황교안 그리고 무리수 논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네, 나경원 내치려다가 오히려 역작용이 많지 않느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다른 패널들이 다 비판해서 저는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칭찬하기가 참 어렵네요. 저는 단식 무상이라는 말을 써요. 단식 무상. 8일을 굶어가지고 자유한국당 황교안에 대한 지지도 관심도가 국민들이 높아졌어요. 야구로 말하면은 몸에 맞는 볼로 나가고 그 볼에 골라서 1루, 2루로 갔는데 이번 인사가 병살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저는 진루를 했는데 지금 병살타가 나왔다. 병살타 아닌가. 단식 이후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패스트트랙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해야 된다. 또 하나는 총선 승리로 해서 나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거를 저는 기대했거든요. 비대위를 만든다든지 공천을 외부한테 맡긴다든지 나는 기득권 행사 안 하겠다. 이거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기득권을 다 강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왜 단식 그만두면서 읍참마속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갈공명이 사마이한테 진 게 읍참마속 때문에 졌다고 봅니다. 그 삼국지에는 굉장히 울면서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사마이한테 진 마속의 목을 뱉다 해서 읍참마속인데 그거 가만 뒤집어 보면은 제갈량은 책임 안 지고 밑에 사람 목 친 거예요. 책임 전가잖아요. 그 이번에 보세요.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그렇죠. 책임 전가예요. 읍참마속이. 그러니까 나경원
자를 때 자르더라도 의원총회라도 열고 잘라야죠. 최고위원회 자기 사람들 모여놓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르면 됩니까? 의원총회가 다음 날 예고가 됐었는데 저녁에 그렇게 결정이 나온 거예요. 패스트트랙이 걸린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예. 안 남았어요. 이거라도 잘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 김세연 당 대표 나가라, 예. 원내대표 나가라, 당 좀비 정당이니까 예. 해체하라.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예. 당직자 일괄 다 사표내. 예. 그래서 그 핀셋으로 잘랐잖아요. 자리를 바꿨습니다. 예, 그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뒤통수 맞았다고 한 사람은 속임수 맞았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읍참마소 갈 때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 스스로 살신성인, 예. 멸사봉공, 그리고 과거 그 조국 씨가 예. 얘기 많이 했던 예. 육참골단, 내 살을 내주고 상대방 예. 뼈를 끊는 예. 그런 가오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세력만 지금 늘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거꾸로 간다. 그래서 예. 굉장히 저는 낮은 평가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리수 논란이다 이렇게까지 아랫부분 추정해 주셨네요. 네 분 정답을 보니까요. 뭐 표현은 다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취지는 일맥상통하다는 느낌이 좀 받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내치려다 어떻게 황교안 일단 보여주세요. 네. 자, 첫 번째는요. 역풍 맞은 황교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정체제 구축, 제왕적 운영 논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분 쓰신 답하고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취지의 답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너 몰린 황교안, 역풍 맞은 황교안이나 뭐 자중질환 황교안. 같은 취지 같고요. 그리고 제왕적 운영 논란. 여기 보면 아까 소통 논란, 독선 논란, 무리수 논란. 뭐 독선과 무리수, 사당화. 다 제왕적 운영과 이런 표현과 일맥상통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제가 억지지 모르지만 네 분 다 정답을 맞춘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요 두 가지 내용이 좀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인터넷 공간으로 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이게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고 어떤 기업의 지배 구조와도 뭐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좀 기사가 굉장히 크게 달리고 있습니다. 노소영, 최태원 회장의 이혼 맞소송, SK 주식 1조 4천억 원 요구. 아까 지분 분할 요구했는데 그 가치가 1조 4천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된답니다. 그동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요, 이혼을 반대했죠. 이혼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혼 맞소송을 냈다. 이런 겁니다. 여기 내용이 있어요. 4일 법조기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4일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맞소송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이혼에 대한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의 주식 42.30%를 원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이 지분이요. 전체 비중이 1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42.3%를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1조 4천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럼 이혼 소송이에요, 이게. 자, 다음 기사 있습니다. 노소영, 최태원의 이혼 맞소송 1조 4천억, 세기의 재산 분할. 이렇게 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워낙 이 거액이다 보니까 세기의 재산 분할이다. 여기 보면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치욕적 시간이었다. 희망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역시 뭐 같은 내용. SK 주식에 대한 뭐 분할 요청, 그다음 위자료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관철이 되잖아요. 이 요구가. 그러면은 사실상 SK의 2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18% 정도 남짓이니까요. 굉장히 많이, 그러면 한 7% 이상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지배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뭐 그룹 경영에 관여안에 분리할 전망이다. 내년에 뭐 변론길이 잡혀 있다. 이런 내용까지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일단 박상욱 변호사. 예. 법조이시니까 이 회사 지분을 분할해달라. 이런 이혼 소송. 이게 일단 쟁점일 수 있어. 이게 분할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것부터 따지고 들어갈 건데 어떻게 보세요? 법리적으로는 예. 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예. 대상이 되는 것은 예. 결혼 이후에 생성된 재산이 하나입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이 주식이 예. 과연 이 두 사람의 결혼 이후에 좀
더 증식된 재산인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기초적으로 다루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는 가사만 여성이 만약에 가사만 하더라도 요새는 보통 예전에 뭐 6대4, 최근에 뭐 5대5까지 뭐 재산 분할을 하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회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이것이 선대로부터 상속이나 이렇게 돼서 특정된 재산일 것이다. 결혼 이후에 증식되고 생성된 재산이 아니라 이것은 선대의 최 회장님 아버님으로부터 온 재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주장을 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소송은 우리가 전에 있던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님 예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최 회장은 한 10%,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은 7.8%가 되니까 굉장히 2대 주주로 올라서는 굉장히 큰 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노소영 관장 쪽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세간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SK텔레콤과 관련된 과거에 인허가 예전에 오래된 얘기이기 예.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가장 많이 좀 주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됩니다. 요 서울신문 기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식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산 분할이 얼마나 될지로 옮겨졌습니다. 확실히 이런 관심이 글로 가고 있어요. 최 회장의 자산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일부 부동산과 뭐 동산은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이 SK 지분의 가치랍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할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아마 이제 법률적인 어떤 쟁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뒤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어서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공동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고 전 대표님. 세계의 재산 분할 이혼 소송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SK의 지배구조와 굉장히 직결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촉각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배구조 그 최태원 회장이 교도소 2번 갔다 왔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제대로 지분을 상속을 못 받은 상태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지분이 적은 것 때문에 경영권 안정에서 돈을 자꾸 만들려다가 좀 무리수가 돼가지고 분식회계니 뭐 선물 투자니 이거 갖고 감옥 문제가 좀 생긴 거군요. 그래서 노소영한테 저렇게 떼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경영권 안정이라는 문제에서. 그리고 노소영 씨가 1조 4천억을 주장하는 건 경영 참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한 원인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유공인수, SK텔레콤,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소영 씨 아버지가 직간접으로 도와주지 않았느냐. 뭐 이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유공하고 SK텔레콤 때문에 오늘날 SK그룹이 성공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이게 또 오래전 일이기도 그리고 하고요. 그것도 또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할 때 노태우 대통령 때 할 때 제가 출입기자에서 잘 아는데 그때 선경한테 SK한테 주니까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서 도대체 선거를 대선 앞두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SK가 사업권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와서 재계 자율결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삼성 승지원에 가서 SK 주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줬어요. 근데 노소영 씨가 그거를 아버지 때 사업권 줬으니 그걸 어느 정도는 감안해라. 이게 좀 먹히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영에 관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1조 4천억보다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부진 씨, 삼성물산의 이부진 씨도 남편하고 이혼할 때 의외로 위자료가 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좀 적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삼성물산이 아니라 호텔 신라. 호텔 신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기업, 경제 관련 소송처럼 굉장히 복잡해지고 쟁점이 아주 치열하게 붙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양쪽에서 변호인단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그냥 이혼 소송이 아니라 어떤 지분과 관련된 얘기가 복잡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로켓맨 발언 하루 만에 김정은 백두산 백마쇼. 백마쇼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가리키면서 뭐 로켓맨이다. 한 2년 전에 다시 이 표현 썼죠. 그러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니까 북한이 어떤 이 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은과 동시에 백두산에 백말 타고 올라간 겁니다. 여기 보시죠. 부인 리설주 그리고 군 간부와 백두산에 이 군 간부와 같다는 것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백두산 그 전에 한 40여일 전에도 한 번 갔었거든요. 한 번 더 그때는 군 간부가 동행하진 않았는데 어제는 군 간부가 동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국주의자 압박에 굴함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북한은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했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이룰까 지금 비상회의 성격이거든요. 아무튼 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백두산, 백말 타고 올라간 의미가 무엇일까? 좀 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간 김정은 중대 결심했나? 미국 무력 사용 땐 상응 행동한다.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이런 논평을 내는데요. 이 백두산에 동행도 했습니다. 이 총참모장. 노동당 중앙회 전원회의 소집 역시 같은 내용이 있고 새로운 길 얘기를 그동안 종종 했었는데 과연 이게 무엇일까? 새로운 길의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이다. 그리고 미국은 대북 감시 활동 연일 강화하고 있다. 뭔가 또 다시 긴장이 좀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과 군단장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네, 여기 사진 보시죠. 사진이 백말, 진짜 백말입니다. 백말이 막 여러 마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운데 지금 타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약간 황금색으로 된 어떤 장식이 돼 있어요, 말에. 그리고 옆에 보면 다 백말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백두산에 오른 겁니다. 근데 보면은 사진으로만 나와 있고 동영상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사진으로 아마 굉장히 좀 뭔가 권위적이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박주환 교수님. 네. 백마를 타고 백두산행 왜 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를.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과 예. 말을 타고 백두산 가는 예.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빨치산들이 예. 과거에 항일 투쟁을 했던 곳, 예. 그게 이제 또 김일성의 이제 백두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현재 예. 군 간부들을 대동해서 예. 핵심 인물들을 대동해서 말을 타고 빨치산의 항일 성지들을 돌아봤다. 예. 이것은 과거의 빨치산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여기 온 거다라고 그 하는 당시에는 전투를 할 때 말을 타고 전투를 그렇죠. 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예. 지금 이제 올해 말을 갖다가 마지노선으로 미국과의 대화, 북미 핵대화의 마지노선으로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올해 안에 상하는 응답이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예.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은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군부를 대동해서 빨치산 정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이것은 한 달 안에 미국 측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수위의 선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대화의 주제를 가져오지 않으면 예. 우리는 새로운 길, 즉 중대 결심을 갖다가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 마지막 이제 표현,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트럼프가 로켓맨 얘기를 하니까 예. 여기 상응하는 대응을 이제 우리도 한다. 이렇게 무력 사용 우리도 뭐 가만히 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는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다시 소위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예. 과거에 2년 전에 소위 서로가 막 전쟁 불사를 예. 얘기했던 뭐 그 화염과 상황으로 분노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그렇죠. 시절입니다.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기 직전에 예. 즉 굉장히 지금 올 12월 말에 임계점을 갖다가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제는 그 임계점을 거의 예.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물론 이럴 때 막판 협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굉장히 심상치 않은 예. 전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타결과 협상을 위한 겉으로 드러나는 거친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거친 모습인가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이 백두산에 백마 타고 백두산으로 간 거는
어떤 상징성과 의미를 다 지금 내포하고 있다. 특히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는 동안 화면에 잠깐 나갔는데 장작불을 쬐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할아버지 때 이제 빨치산 그런 활동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저렇게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장작불을 떼는 모습이 있는데 부인과 함께 장작불을 이렇게 쬐는 모습까지 연출됐어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저런 모습까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조대현 전 원장님. 그러나 저러나 우리의 관심사는요. 북한이 혹시라도 또 연말쯤에 아니면 뭐 해가 넘겨서 어떤 새로운 도발, 과거에 했었던 그 도발을 또 제기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다. 이러면은 진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실은 개인적인 관계라면 우리가 옆에서 이제 혀를 차면서 애들도 아니고 싸웠다가 또 화했다가 싸웠다 화했다 하는데 사실 두 사람이 고도의 정치수를 발휘하고 있는 이 국가 지도자거든요. 뭐 북한은 벼랑 끝 전술 협상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버텨온 나라다 보니까 그렇고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뭐 험한 말들을 주고받고 있지만 이 극적으로 뭐 깜짝 그 북미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정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지점이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감당할 수 있겠냐. 미국은 쏘겠다 그러고 그렇죠. 공격하겠다 그러고 무력 상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상응하는 조치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정부는 둘 다 두 정부의 선의만 기대하면서 저러다가 이제 깜짝 이벤트로 회담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낙관론만 가질 게 아니라 이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날리겠습니까? 그러면 국지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한국 영토에 대해서 도발을 할 수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현재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정부가 너무 통일 정책에 있어 가지고 이상만 가지고 있다. 많은 이벤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돈을 지불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대가를 치렀는데도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도 좀 편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돈 지불하고 지난 정부보다 이번 정부 들어서 좀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를 어떤 북한의 돌발 행동에 우리도 좀 대비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지적이시죠. 박상혁 변호사. 근데 조금 전에 뭐 저도 똑같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북한에서 도발을 해와서도 안 되고 도발을 해온다면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대현 원장님께서 뭐 돈을 지불했다. 이 정부를 들어서 돈을 지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지불한 게 없죠. 그렇죠, 지금 그건 뭐 아닙니다. 유엔 제재를 통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유엔 제재를 통해서 전혀 그런 것이 식량을 없기 좀 때문에 우리가 주려고 했나 북한이 또 거절하기도 했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어제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동안 사드 갈등 이후에 우리나라 안 왔거든요. 근데 어제 왔는데요. 귀를 잡는 얘기를 또 합니다. 보시죠. 서울 와서 미국을 때린 왕이 일방주의가 세계 평화 최대 위협이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말일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한 걸 보니까 우리가 미국 동맹국이니까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사실 이런 데서는 양국 얘기만 하는 게 보통인데 미국 얘기를 꺼냈어요. 한국과 함께 다자무역 수용할 것이다. 중국 입장 동조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학년 등 사드 보복 개선도 논의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발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서. 중국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 반대하며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물론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도 반대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인데요. 중국이 하니까 조금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当前世界和平稳定面临的最大威胁就是单边主义的破坏现今的国际秩序，霸凌行径在挑战。 자, 뭐 들어봤는데 요거 발언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유영골 대표님. 큰 나라가 작은 나라 괴롭히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내정 개섭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뭐 10만 믿고 괴롭혀도 안 됩니다. 맞는 말인데요. 유영골 대표님.
기억을 몇 년 후 되돌리면 우리가 사드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합니다. 이거 뭡니까? 내로남불일까요? 뭘까요? 전형적인 내로남불 발언이죠. 일방주의가 세계평화 최대 위협이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로 괴롭히면 안 된다. 그것도 중국이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드, 우리 핵 미사일 북한 방어를 위해서 우리 방어를 위해서 한 건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뒤끝이 있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도 여러 차례 혼밥 먹게 하고 오히려 앉은 시진핑 만날 때도 뭐 논란이 있습니다. 홀대 논란이 있었어요. 저 밑에까지 사실은요. 앉혀가지고 또 기자들 폭행도 당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습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점심 때도 갑자기 정재계 관계 인사를 오찬에 갑자기 3, 4일 전에 연락해서 갑자기 일정을 좀 너무 짧게 줬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있었어요. 아직도 좀 오만 방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지금 사드 보복 한한령이 아직도 해제가 안 돼 있거든요.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얼마나 좀 당당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저 중국 뜻은 그거잖아요. 한국이 미국 편 들지 말고 중국으로 와. 우리가 잘 보호해줄게 이건데 그렇게 돼서는 우리나라 큰일 나거든요. 강경화 장관이 얼마나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로서는 요새 미국도 참 우리를 어리둥절하는데 중국도 이런 말 하면 우리로서 참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부담도 느끼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재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석 달간 매일 재판부에 금주 인증샷을 보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음주 뺑소니였는데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징역이 나왔는데 뭐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의를 보인 겁니다. 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재판부에 사진 찍어서 술 안 마셨습니다라고 계속 보낸 거예요.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 술 대신 가족과 함께한 동영상, 법정에서 틀자 곳곳에서 박수가 나왔고요. 법원은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줄여줬다. 성의를 보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박상익 변호사. 이런 일도 있네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 본 재판 풍경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경하게 좀 처벌해야 된다. 단호하게 처벌하라 이런 목소리가 있죠. 저렇게 뭐 인증샷을 보낸다고 해서 갑자기 법정형을 낮춰줬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또 돌변할지는 모른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온정적인 좀 재판부의 판결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시각이 있는데 일단은 따뜻한 재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벌보다는 예방을 중점을 주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첫 대상자가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혜선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컷은 곶감이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특산품인 곶감에서 따온 이 귀여운 진돗개의 이름인데요. 지난 9월 태풍 링링으로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채 완주군 운주면 사무소에 나타나 직원들이 직접 키우게 된 유기견입니다. 최근 곶감이는 개로서는 국내 최초로 주무관이라는 직급을 받았는데요. 일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자연스레 지역 홍보도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두 번째 이슈컷은 이영희의 꿈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김해박물관에서 한복 디자이너 고 이영희 씨의 특별 전시가 열립니다. 파리 컬렉션에 꾸준히 참가하며 세계의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해온 인연으로 박물관 측에서 작품 기증 요청을 했다는데요. 한복 수백여 점이 기증돼 내년 3월까지 전시된다고 합니다. 생전 이영희 디자이너의 꿈처럼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이슈컷은 올해의 인물입니다. 한 취업 포털이 분야별 2019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는데요. 그 결과 방송 연예 분야에서는 가수 송가인 씨와 BTS를 제치고 남극에서 온 펭수가 1위에 올랐습니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요식업가인 백종원 대표가 1위,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2위로 꼽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각각 스포츠와 경제, 기업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슈컷이었습니다. 올해의 인물로 펭수, 뭐 할 말은 대놓고 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열풍이 대단합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